그러니까 일기 때 그 문과 활동들이 있었고 그 문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잖아요. 서로 경쟁적일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PPNW 아시아 지역 회의에 참가를 하면서 그 뉴클리어 프리 존을 약국에다가 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반핵평화운동연합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도시빈민과는 이제 이 도시빈민운동 철거민이나 이런 분들과 연대운동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했고 농어촌 의료보험 이제 농어촌 분과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쟁점이 농어촌 의료보험이었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보험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분과에서 이제 의료보험 문제와 의약분업 문제가 이제 계속 그 당시에 계속 공부를 이제 우선 주로 하는 쪽이었고 그러다가 91년도에 아마 약사회관 4층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정책 토론회를 두 번 아주 꽤 크게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러니까 88년 그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시절부터 이제 의료보험 문제는 건약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약국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국 의료보험 있지. 약국 의료보험은 약국 의료보험이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의약분업 문제와 의료보험 통합 문제가 그 89년, 90년, 91년 그래서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이 되고 의약분업이 시행되기까지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였는데 의료보험 통합은 좀 그래도 빨리 된 편이라면 의약분업은 2000년도에 가서 됐으니까 건약이 의약분업을 문제 제기하고서 10년이 넘어 걸렸던 것 같고 건약 내에서도 그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일부는 완전 강제 분업을 주장을 했고 일부는 선택 임의 분업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건약 내부에서도 토론이 아주 격렬했었다고. 그래도 다수 의견이 완전 분업, 강제 분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의료보험이 전 국민 그 의료보험이 거의 지금 강제보험처럼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모델과 함께 의약분업도 완전 강제분업 모델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모형이 된 건데 그런 지금 현재의 의약분업 모델의 뼈대라고 그럴까? 그거는 건약이 만들었다. 도시민문과 활동을 하셨고 자, 지역에서 도시민문과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주로 성남이라는 그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남이 이제 옛날에 보면 막 포장마차, 철거민 도시 그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역에 그 진료 사업을 좀 해서 무료 진료 사업을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마다 상대원동에서 주로가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그때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보통 진료봉사가 주된 진료봉사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철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쪽에 지원도 하고 어떤 행사 같은 데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때는 그러면 공매약사가 열린약국 저기 관리학설이 있었구나.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한참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부천으로 가셔서 거기서 또 도시민문과 활동을 이렇게 도시민문 활동을 하다가 그 도시민문과가 아마 그게 서경지부가 없어지고 중앙이 합쳐지면서 도시민문과가 없어진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산업보건문과도 그때 같이 없어졌는데 그때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만약 그 분과들이 없어지고 사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기에 우리 건약이 정말 현장 지향적으로 민중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세 개, 농어민, 분과, 노동, 그 다음에 도시빈민 세 개 축으로 이제 쭉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더 전문적인 그 공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노동 현장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그렇죠.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건약이 좀 정책이라든지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한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부분인데 그게 산재 직업병 추방 운동. 그 88년도에 그 문성명 군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왔다가 원독의 공장에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시신이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에 있을 텐데 우리 건약의 모든 회의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슬로건이 11시에 만납시다였으니까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국 문을 뭐 되게 10시 반이나 11시나 돼야 닫으니까 무슨 회의를 하려면 11시에나 만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나는 회장으로서 회의를 여의도에서 하자. 장례투쟁 겸 우리 회의가 여의도에서 하니까 그때 원남수 약사가 빈소를 끝까지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매일 지키다시피 했어. 그래서 문성명군 장례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90년도에는 김봉환 열사, 원진내의원 그 장례투쟁 포함해서 원진내의원의 그 이황학가스 추방 운동 그때는 그 누구지 우리 김혜원 약사가 또 김봉환 열사 그 100일간 그 추운 겨울 장례투쟁할 때 거기를 꼬박 지킨 김혜원 약사. 그래서 그 원진 녹색병원이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원진 싸움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산업은행에서 그때 200억 정도 받은 걸로다가 그 원진 그 환자들과 가족들 복지와 치료를 위한 그 기금으로 그걸 쓰게 돼가지고 녹색병원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초대 약국의 그 근무를 김혜원 약사가 하고 어쨌든 그때 우리 건약이 이러저렇게 해서 산재직업병 추방운동에 굉장히 몸으로 했던 그것도 건약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꿈이 운동단체에 간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어. 그런데 마침 건약이라는 조직에서 공동체, 건강공동체라는 체인본부를 만들어서 한 250명 약국이 뭉쳐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내 약국을 잠깐 두고 접고 건약에서 공동체에서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약국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였나요? 이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약사들도 운동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사의 꽃은 개국 약사이기 때문에 개국 약사의 그 저병 그라운드가 바뀌면 개국 약국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바꿔내고 지역 주민을 민주 시민으로 만들어내고 그 민주 시민들의 역량이 다시 민주 사회로 만들어지는 초석이 된다. 그래서 그 초석의 일부분이라도 개국 약사가 맞자.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체인이 뭐 여러 가지 체인 본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건약 개국 약사들의 뭉쳐진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때 250명까지 전국에 많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의약 분업이 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주로 일반 약이나 또 건강 보조식품을 공동 사입하고 그다음에 무슨 로고를 같이 하고 또 같은 뭐 브로셔 홍보를 만들고 그런 일은 했지만 의약 분업 시대에는 무엇보다 전문약 중심으로 개국약이 재편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를 만들지 않고는 더 이상 운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럼 제약회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죠. 했지만 그 당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을 좀 펀딩을 해서 제약회사, 건약이 제약회사를 하나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형이 내가 건약에 활동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5년 동안 약국을 접고 건약 상근자로 또 운동단체의 경제 공동체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꿈을 꾼 것은 지금도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 대한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렇지. 그때 이제 우리가 근데 대한약사의 이제 직선제 정강 개정 운동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도 있긴 있는데 약간 어떻게 삼중 간선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직선제 이걸 한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추진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공식 안건으로 이제 건약에서 직선제 추진 운동을 하기로 공식 안건으로 채택을 하고 한참 됐는데 그때 서명 운동할 때 목표를 뭐 10,000명 하자 뭐 그러는데 나는 그랬어요. 10,000명 하려고 그러는데 8,000명 하고서 못하는 것보다는 5,000명 하자고 그래놓고 6,000명 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어떤 게 낫겠느냐. 그래서 5,000명으로 이제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5,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약사회가 생긴 이래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모아서 10%를 넘어간 사례가 없다. 최초다. 뭘 다 떠나서 뭘 주장하기 위해서 뭐였든 간에 어쨌든 최초다. 먼저 그리고 대한약사의 민주화운동 왜 하려고? 아이 뻔한 거지.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직선제로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 대통령도 직선을 하더라도 약사사회가 무슨 간선제가 말이 되느냐. 직선제를 하자. 뭐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전문 카운트 추방 운동 두 가지였어. 난 이슈는 간단해. 한약 분쟁이 있었는데 약사 사회가 문을 닫자 아니면 문을 닫지 마 닫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논쟁을 할 때 그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정종엽이라는 부산의 약사분께서 약사회장이 대단히 비민주적 인사야. 정치만 관심이 있지 약사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전혀 민주공이 건강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를 먼저 개선시킨 다음에 약사 사회가 문을 닫든지 말든지 논의를 해야 급하다. 아무리 한약분쟁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인 것은 약사 사회의 민주화가 더 우선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약사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다르지 않다. 건강권을 지키고 이 사회의 민주화에 대해 같이 동참하는 것도 약사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 사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주장한 거지. 약사 명예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였는데 저는 그냥 알아요. 그때 그 힘이 그때 그 밑으로 올라왔던 그 약사들의 힘이 그나마 지금 어쨌든 우리 약사회가 가장 내가 보기엔 민주적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회 같은 경우는 일베에다가 서북청년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상충분만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아주 그 무관심한 그런 집단이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 열심히 했던 그런 열기를 받아서 지금 약사사회는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열정도 좀 있고 그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시스템이 바로 그때 그 한약 분쟁과 기사님들의 그 힘의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서 위약분호 끝나자마자 첫 선거에서 원희목 회장이 된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 원희목 회장이 돼서 원희목 회장 체계하에서 의약분업이 추진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선 정관 개정이 의약분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짓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그것도 어린이로 한정을 해서 아주 우리가 소박하게 하자. 그래서 처음 만든 이름이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운동 본부. 그랬는데 이제 98년도에 평양 사람들하고 북경에서 만나니까 아니 국호를 갖다가 북한이라고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살리기라니 이게 뭐 말이 되냐. 우리 뭐 애들이 다 죽어가냐. 그때의 국제적인 그 구호 활동에서도 구호를 주는 자보다는 받는 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북쪽을 더 배려하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이렇게 하고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보건의료인으로서는 최초로 99년 9월에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4사람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쪽의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를 가보니까 가기 전에 우리끼리 논쟁이 좀 있었던 게 북쪽에서 요청해 온 게 콩기름을 보내달라. 약보다도. 그런데 우리는 약을 보낸다. 왜 콩기름을 보내달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고 비타민 51%, 콩기름 49%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북쪽의 갓난아기들이 콩기름이 비타민보다 더 급했던 것이라 콩기름하고 곡분들을 섞어가지고 대용품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걸 듣고서 우리가 그래서 그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콩기름으로 해서 대용품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우리들이 굉장히 반성을 한다가 아차 우리가 너무 단견이었구나. 그래서 콩기름도 보내고 그다음에 비타민도 보내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북쪽 보건의료인들의 슬로건이 이제 그 3대 혁명 플러스 정성. 그 뭐 사상 무슨 뭐 이렇게 기술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보건의료인들은 정성. 그래서 이 가운에다가 정성이라고 의사나 간호사들, 약사들이 정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환자를 돌볼 때 정성을 다해서 돌본다. 북쪽의 보건의료 제도가 자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건 맞는데
보건의료인들의 그 정성과 열성은 참 본받고 존경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약을 보내는 간접적인 지원자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현장에서 이것저것 아픔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관계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린이의약품 지원 운동도 그렇게 썩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나름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는 아마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감은 있는데 여전히 아쉽고.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면,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제 그동안 내가 이제 그렇지 그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데 내가 좀 기여를 좀 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쪽에 투영이 돼가지고 북쪽의 인프라와 결합을 해서 북쪽에 제대로 된 의약품 제조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제조되는 의약품들이 북쪽의 인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게 이제 북쪽의 인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볼 때가 좀 있어. 형이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어. 회장님 있을 때 이제 한약분들이 처음 그래서 얘기가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난리가 난 건 96년도. 또 96년도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약사를 그렇지, 뭐 그렇지. 시험 보고 막 그런 전국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과천 대첩 그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하성주, 박기호, 특히 박기호 아주 대단한 행동대장이지. 그때 시험이라고 밤을 새면서 밤 새우고 막 그랬지. 예. 맞아. 역사가 마치 한의사의 영역을 뺏는 것처럼, 그런데 실은 이제 60년대 와서야 한의과 대학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사가 했던 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 동안은 그럼 어떻게 됐냐? 1945년도부터 60년대, 65년도까지라고 치면 얼마야 벌써? 20년 동안은 누가 했냐? 그러면 약사가 해왔는데 그걸 약사가 뺏었다, 한의사 거를. 그러니까 약사들이 굉장히 화가 난다 그럴까, 약이 오른다 그럴까, 이건 정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건데. 약사님들이 열정적이었죠. 전국에서 약사님들이,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과천으로 올라오셨어요. 밤을 새서 데모를 했었죠, 그때. 900명이 모여서, 제가 이제 그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사회를 봤었는데, 몇 번인가 쳤어요. 몇 번인가 그 전경들이 들이닥치면 그때부터 확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뭉쳐서 또 구호 외치고, 또 들이치고, 그리고 다시 뭉쳐서 구호 외치고, 그렇게 밤새서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소강상대 접어여서 있다가 새벽에 딱 그냥 저기 과천 청사 앞에 그 운동장에 다 모이니까 또 오신 분들 계셔서 1000여 명이 거기서 마지막 집회를 했었죠. 이렇게 마지막 집회라고 그랬었죠. 그때 정말 약사님들이 열정적이었죠.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러니까 제도 이런 데 관심들이 있었으니까 자기 약사제도 분과를 계속 했겠지. 근데 내가 그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럴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공부는 끝이다. 근데 그 대학원을 들어갔던 이유가 한약 분쟁을 하면서 나는 그때 한약을 그렇게 한의사들이 독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나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운동하면서 만났던 약사가 아닌 다른 외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게 약사들과 한의사들의 싸움이고, 약사들이 한의사들 것을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관점들이어서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약사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건가? 내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건가?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된 거고, 그러면 뭔가 그걸 바꿔야 되잖아. 그럼 정말 바른 건 뭐야? 이래서 대학원을 간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낙제도 잘하고 그랬던 분께서 내가 내가 시기로 30년 만에 이제 그 30주년
동창회는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나갔는데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쭉 인사하는데 내가 딱 인사하니까 애들의 반응이 제일 공부 못하는 인간이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부에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고. 불가붙은 한약분장 때 상당히 많은 분란을 겪었어요. 약사회가 폐문운동이라든지 약사사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튼 전문가 집단이 특정한 정책을 두고 파업을 문을 닫는 폐문은 아마 최초의 사건일 거예요.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의사들의 폐문 사건도 있고 한의사들 폐문 사건도 있고 약대생들도 물론 유급까지 가려는 사건도 있고 그 후에 수많은 직능의 어떤 파업이나 폐업 뭐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건약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회원들이 또 건약을 탈퇴하고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약 입장에서도 많은 상처를 준 사건인데 그것들을 왜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거 실패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한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들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그것이 의도되거나 조직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와 또한 뺏기기 싫은 게 있었지. 그러니까 그 뺏기기 싫다라고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큰 틀에서 설명해내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내 거를 가져가는 것. 그거를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이것이 내 거를 빼앗아가는 것도 있어.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다른 측면에서의 뭐 이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로 잘 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설득을 난 잘 못한 것 같아. 스스로도 설득이 잘 안 됐고 약사들도 이걸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약사들도 스스로 설득이 안 됐고 그런 속에서 약사들이 사회를 설득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실패의 근본이네요. 대신 얻은 것도 있는 가장 큰 얻은 것은 바로 의약분업이거든요. 삼방분업을 합의를 하면서 약사법이 불똥이 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년 뒤인 1999년도부터 의약분업을 그냥 실시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그러니까 의사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멍 때리고 있다가 의약분업 사안이 핵심 아젠다로 돼서 크게 당황을 했던 거고 약사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약 분쟁을 겪으면서 이게 의약분업 때도 똑같은 모습을 똑같이 재현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 대국민 설득이라든지 현 정권의 정책 담당자를 설득하는데 더 많은 설득력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의사사회보다는. 그 의약분업 때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그 연대를 한번 해봤다는 게 나는 성과였던 것 같아요. 싸움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능 간의 싸움의 경험이라기보단 그런 보건으로 문제를 갖고 내지는 직능의 문제를 갖고 혼자 그냥 맞닥뜨려서 싸운 게 아니라 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봤던 경험. 이거의 건약은 당사자로 있었고, 외부는 아니었고 다른 의사들은 아니었고 나는 이게 더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의약분업 할 때 바로 우리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한약 분쟁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이건 거. 정책적으로는 사실 그때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인가 그 책자 만들 때 선배들의 의약분업 틀을 잘 만들어 놔서 비교적 그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나 그쪽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제 여러 내용들을 이게 어떤 걸로 할 거냐 짜집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뭐를 내주고 뭐를 지켜야 할지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결정하는 게 조금 힘들었기는 했죠.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10년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의사 약사 관계를 근대화시키는 작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 약사가
지금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의사 약사가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할이 일정하게는 혼재돼 있었고, 물론 그때 그 시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나 뭐 다양한 해피드럭이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의사 약사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게 맞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일단 약사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 앞으로 쏠려간 건데, 그거는 저는 뭐 아쉽긴 하지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워낙 그래갖고 실시가 됐고, 실시가 됐으면 안정이 돼야 됐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지역별로 목록을 작성하기로 한 거를 못 한 거예요. 합의는 했고 법안에도 반영은 했는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됐죠. 복지부가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역별 의약품 목록이죠. 네. 그게 아쉽긴 해요. 그랬으면은 약국들이 병원 앞으로 쏠려가는 게 좀 더 적어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동네 약국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뭐 아쉬움은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싸우기에는 그건 굉장히 작은 이슈였어요. 네. 작은 이슈였다. 어쨌든 그 의약분업이 내가 생각한 보건의료운동 과제 중에 정말 핵심적인, 이거 소위 그 약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제도였고, 그 시기에 내가 회장이었던 건 나로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후에 의약분업이 어떻게 굴러갔나, 또는 우리가 소기에 목적한 바를 얼마나 달성했나 하는 것은 따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나로서는 내 임기 기간 중에 그런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게 영광이지.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의약품의 안전성, 접근성, 유효성 문제라는 투쟁들이 본격화되고, 맞습니다. 건약이 어떤 전문가 운동을 본격화시킨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 임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의약품 안전성에 관해서 처음 건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제일 처음이 시사프라이드였었어요. 시사프라이드, 그게 이제 의약분업 바로 하기 전에 그 문제가 됐었던 거였었는데, 그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파고를 넘고 다소 건약 운동이 약간 이렇게 침체가 되어져 있을 그 시기에 그 제가 그 회장을 하면서 2000년도에 이제 콘택 그 600,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페노프로파노아민에 대한 성분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고, 아니 그거는 저기 콘택이었고, 2004년도에 그는 이제 프레파시드 이제 그 약 성분이, 시사프라이드인 성분이 심장의 QT를 늘려서 소위 말해서 부정맥을 발생한다. 이건 미국에서 발생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급히 영향이 되면서 몇 개월 만에 퇴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약물 중에는 이제 그 피임약 중에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드름에도 사용된다라는 이제 그 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차 선택약으로 피임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안드로겐이 분명 많이 되는 여드름에 쓴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전문약으로 바꿨었죠. 비만 치료제도 시부트라민 제제, 이 시부트라민 제제 부분들을 사실 2004년도에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심장 쪽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분들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외국 쪽에서 이제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기억하지만 2000년 뭐 2010년 넘어서 그때 이제 다시 또 이게 그 시장에서 퇴출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식욕 억제제들 뭐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에 그 4주 이상, 예전에 뭐 12주가 어떻고 뭐 이라서 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4주 이상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만든 뭐 그런 사례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의약품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변화에 어떠한 그 역할과 위치와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 운동이라기보다는
보다는 그 자체가 그 사회 변화를 그 촉진시켜낼 수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어졌던 거고, 의약품 안전성 운동과 의약품 접근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아주 그 강론적인 부분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그 대외적으로 알려서 시민들과 같이 또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내는 운동으로서의 다층적인, 중층적인 역할을 하는 운동이 있고, 우리가 또 그 외에 연대 활동을 또 하잖아요. 특히 이제 보장성 강화 운동 같은 거랑 그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건약에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적합한 운동이었고,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이제 운동을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폐암 치료제 이레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일본에서 그 시민운동가 의사분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그 환자단체, 우리 건약, 그 다음에 그 건강생활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다른 시민운동 단체들을 엮어서 그 약의 보험 퇴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변진옥이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했고,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부를 도와줬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도 그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 시민운동을 만들어. FTA 문제가 이제 딱 터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약제비 문제, 그 다음에 뭐 이게 특허 문제, 특허에 따른 그런 독과점 문제의 폐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서는 이제 그 싸움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싸움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사실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2년도부터 재정소에 참가하면서 약제비 이런 변화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봐왔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조직적인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의약품 접근권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가 사실은 제가 회장이 되던 해부터는 가장 큰 화두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약품 접근권 투쟁이라든가 이 싸움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선례가 있다거나 다른 나라의 모델이 굉장히 우리한테 적합하다거나 이런 투쟁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굉장히 조건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조건이 미국보다는 뛰어나지만 유럽보다는 한계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의약품을 어떻게 급여를 하는가도 캐나다의 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스웨덴 모델을 갖고 왔는데, 또 스웨덴의 약제비 정책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반,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반이 우리한테도 계속 고민을 하게끔 새로운 투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어떻게 뻗쳐나갈지, 그 다음에 뭐 선례를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쉽게 되지 않는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안이 닥칠 때마다, 물론 이제 개별 의약품을 통해서 이 아젠다가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타이플로 관련돼서는 어떤 의약품 특허나 네, 공공보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네. 국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당시에 특허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큰 사회적 화두였고, 그건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렇죠. 문제죠. 그 당시에 한번 그 특허를 빼고 강제 실시를 했었으면 훨씬 우리의 상상력과 그다음에 우리 그 국가 행정이 조금 더 자유롭고 좀 더 그 상상력을 높였을 텐데, 결국 그걸 못 깬 게 저는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당시 이거 2006년도였죠. 2006년도 그 한미 FTA 투쟁인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한미 FTA 투쟁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부분들이 떠올랐어요. 그 2006년도 전까지는 어떤 약가 제도에 있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포괄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약제비가 이게 좀
약값이라든지 약제비가 의약분업 이후에 통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막 늘어나기, 마치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분들이 그 노무현 정부 때 되면서 약제비 적정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가 맞물렸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니 왜 약제비 적정화를 그 시도하는 국가에서 왜 한미 FTA라는 실제로 역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걸 기반으로 뭐 공격하기도 하고 2006년도 장충 체육관 그 호텔인데 그 앞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전학협 그 이제 대학생 친구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갖고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립하는 어떤 분야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인식을 했었던 부분들이요.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한 건지 이때까지는 한미 FTA에서 약값이 이렇게 막 폭등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긴 했어요.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서 된 건지 아니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지. 예,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보건의료 가장 큰 문제가 그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 정도 우리 그냥 그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권약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는 네, 뭐 상당히 많은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평가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아니 다른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할 텐데 이제 평가를 할 것 같아.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힘도 들었지만 그 사실 그 뿌듯하기도 했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어떤 지적 영향이 축적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색정보 같은 거가 나중에 이제 19, 30분에 읽으세요라는 책 만드는데 사실은 좀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었고 그 이제 대웅제약이 그 권약이 냈던 10분에 읽으세요. 그 책에 관련돼서 그 소송을 낸 것들. 그거를 이제 권약 제가 대표를 했을 때 저 권약에도 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병도 선배를 직접적으로 타겟을 사가지고 그 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대한약사회가 중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일단 뭐 소송을 좀 취하는 부분들로 일단 결말이 났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억이 나네요. 객관적 사실 자체는 지난번에 그 대웅제약 우루사 관련해서 신문기사 났잖아요. 우루사가 피로회복에 효과가 없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걸 은폐하고 제약회사가 시민단체를 고소하면서 족쇄를 채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나고 나면 아쉬웠던 게 권약이 약간 좀 겁을 먹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뭐 약사에서 중재하고 해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한 거였는데 너무 권약이 양보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지나고 나서는. 저는 권약이 시대의 변화에 가장 전선에 서 있었다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제가 죽순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래서 모든 대응을 잘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다 잘했느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또 굉장히 잘한 거냐? 베스트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베스트였던 적도 있고 아니었던 적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약은 한국 사회의 그 변화 과정에 그게 뭐 운동적 변화가 됐건 뭐 어떤 변화가 됐건 가장 전선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해요. 앞으로 좀 아쉬운 거는 그때 성대 쪽이었나? 거기서 우리 왜 향약 강좌. 강좌 그런 거 했을 때 정말 선후배들이 우글우글 정말 그 에너지를 내면서 열심히 그 강좌를 하나 할 때도 분과 모임들이나 이런 거 공간들이 벌어졌을 때도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또 약사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했던 공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자꾸 이제 우리의 권약의 나이들이 이제 늙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그 후배들이 분명히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좀 더 들어와서
가늘고 길게 오래 가더라도 좀 더 많은 식구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건약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국회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는 나 약국 보러 가야 돼 하고 나올 때는 뒤통수가 가려운 거야. 내가 지금 끝까지 여러분과 투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거기 투쟁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는 내 약국 보러 오는 것들이 민망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의무방어전 정도는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활동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늘상 있어서 집행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하고도 많이 대립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하면 할수록 더 빚을 지는 게 늘어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하여간 빚진 마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조금 주제넘지만 건약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고립돼 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나만 지금 뭔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고, 그런 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욕망의 발산과 욕망 안에서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옆 사람과도 같이 공명이 되면서 증폭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게 내가 기쁘고 나의 열정을 건약에서 발산하고 싶을 때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와서 마음껏 발산을 하면서 그 열정이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을 했을 때 더 큰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 보던 프로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많이 보셨죠? 거기 그 김영하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열심히 투쟁하셨던 그 결과가 더디지 모르지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변에서는 눈에 띄진 않지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10년 전, 20년을 돌아보라 이거죠. 그때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선상에서 건약이 계속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우리 건약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 그 과정에서 건약이 나와 함께 그 길을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건약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약이 건약 자체를 해서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중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걸 이제 운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 뭐 건약 회원들이나 뭐 저 개인적으로나 하여튼 결국은 뭐 가깝게 내 주위 사람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니면 뭐 전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한 단계로 이렇게 좋아지는 사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건약의 존재 의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1% 2%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 의미가 있이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주제넘게 축하를 드리자면, 네. 되게 건약은 사실 소규모의 단체더라고요.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거는 사실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선배님들이 많이 활동하신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선배님들이 많이 잘 지켜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저 같은 아니면 저보다는 조금 더 선배이신 분들이 앞으로 남은 건약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30년 동안 건약이라는 단체를 뭐 여기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축하드리고 뭐 또 감사드립니다. 네. 86 송미옥 동기 최선아입니다. 건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3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이건희입니다. 30주년 행사가 90년을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필요해서 각각 회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건약회원 최진재라고 합니다. 3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얼마나 20주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일단 건약 선배님들,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강건약국은 대한약사회 가면. 안녕하세요. 강하라입니다. 건약이 저에게 중요한 남자입니다.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일어나세요. 네, 이렇게 건약이 저에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약사로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큰 의미가 되어주는 그런 건약의 30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건약 30주년 축하합니다. 날씨, 바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나는 건약 사람들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거든. 또 내가 나의 어떤 삶에 대한